이번 영상에서는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미생물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식품이 변질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미생물입니다. 인간이 현미경을 발명하면서 미생물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 다양한 미생물 관리법이 개발되었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미생물 관리법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냉장 냉동법, 건조법, 가열살균법, 화학적 방법, 그리고 복합처리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미생물의 생육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생물의 생육 조건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방법인 냉장 냉동법부터 살펴볼게요. 미생물은 보통 5도 이하의 온도에서 증식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인간은 냉장고를 개발했고, 식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함으로써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게 되었죠. 그런데 냉장고가 없던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땅을 파서 저장하는 움저장법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고구마, 무, 배추 같은 뿌리 채소나 김장 재료는 지금도 냉장고보다 약간 높은 온도의 움저장이 더 효과적입니다. 냉장고는 0에서 4도, 넓게 보면 0에서 10도 정도의 온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냉장고는 장기 저장법이 아니라 단기 저장법이라는 거예요. 즉, 냉장 보관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완전히 사멸시키지는 못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반면 냉동 보관은 미생물의 활동을 거의 정지시키기 때문에 장기 저장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냉동 보관 역시 미생물의 활동을 멈추게 할 뿐 냉장 보관과 마찬가지로 사멸시키는 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그리고 정확한 냉동 보관은 단순히 얼리는 것이 아니에요. 급속 냉동과 저온 유지, 이 2가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식품을 마이너스 40도에서 빠르게 얼리는 급속 냉동을 통해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그 후에는 마이너스 18도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저장해야 안전하게 장기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지켜야만 냉동 보관의 효과를 정확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건조법 살펴볼게요. 미생물은 수분이 없으면 증식이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식품 속의 수분을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해 왔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조법 중심으로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먼저 배건법입니다. 식품을 불에 직접 노출시켜 건조시키는 방법입니다. 열에 의해 수분이 날아가면서 향이 강해지고 조직이 바삭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보리차나 각종 차류가 있어요. 분무건조법은 액체 상태의 식품을 미세한 입자로 분무한 뒤에 열풍을 이용해 빠르게 건조시키는 방법입니다. 건조 속도가 빠르고 균일한 분말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서 분유 같은 분말 제품에 많이 사용돼요. 세 번째는 동건법입니다. 동건법은 겨울철의 낮과 밤, 온도차를 활용한 전통적인 건조 방식이에요. 밤에는 얼리고 해가 뜨는 낮에는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식품 속 수분을 점차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북어가 있습니다. 풍미가 깊고 조직이 부드러워지는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동결건조법입니다. 이건 조금 더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해요. 학교에서 배웠던 상태 변화 기억나시나요? 고체가 액체로 변화하는 것은 액화,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것은 기화예요. 그런데 고체가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변하는 현상을 승화라고 합니다. 동결건조법은 바로 이 승화 현상을 이용한 건조 방식이에요. 먼저 식품을 냉동한 후에 진공 상태에서 수분을 승화시켜 제거합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기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 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고,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넘어가는 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식품의 형태, 색상, 영양소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당면, 한천이 있습니다. 건조법은 해당 식품과 함께 암기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동결건조법은 승화 원리까지 함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열살균법 살펴볼게요. 미생물은 보통 6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증식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식품을 가열해서 살균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유살균법입니다.
미생물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유는 목장 근처에 사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탄저균 연구로 유명한 파스테르가 우유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가열 살균법을 개발했습니다. 우유 살균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온도와 시간 중심으로 암기해 볼게요. 저온 살균법은 61, 65도에서 30분간 살균하는 방식입니다. 영양소 파괴가 적고 부드럽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고온단 시간은 70에서 75도에서 15, 30초간 살균합니다. 시간은 짧지만 살균 효과는 충분하고 대량 생산에 적합해요. 초고온 순간 살균법은 130, 140도에서 단 1, 2초간 살균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고온으로 처리해 미생물을 빠르게 사멸시키고 유통기한이 긴 우유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고온 장시간 살균법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건 통조림처럼 밀봉된 식품에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90에서 120도에서 60분 가열해서 내부까지 충분히 살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길고 온도도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우유 살균법 3가지와 온도, 시간 중심으로 암기하시고 고온장시간 살균법은 통조림과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화학적 방법입니다.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미생물의 활동을 정밀하게 억제하거나 소멸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지금처럼 복잡한 화합물질을 사용한 게 아니라 소금이나 식초처럼 자연에서 얻은 물질을 이용해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경험적인 방식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살균제나 소독제 같은 화학물질은 살균 및 소독 파트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초기 화학적 관리법을 중심으로 알려드릴게요. 미생물은 강산성, 강알칼리성, 고농도의 당환경에서는 증식이 어렵습니다. 이 원리를 활용한 대표적인 방법이 염장법, 산저장법, 당장법이에요. 염장법은 소금을 이용해 식품의 수분을 빼고 삼투압을 높여 미생물의 생장을 억제하는 방식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식품으로는 가자미 식혜가 있어요. 식혜는 생선을 소금에 절인 음식인데 쉽게 말하면 가자미 젓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식품에는 약 10% 정도의 소금을 사용하고 젓갈에는 20에서 30% 정도의 고농도 소금이 들어갑니다. 일부에서는 소금이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미생물을 억제한다고 설명하기도 해요. 저도 미생물 생육조건 파트에서는 그렇게 설명드렸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알칼리성보다는 삼투압에 의한 억제 효과가 훨씬 큽니다. 소금이 식품 외부에 고농도로 존재하면 식품 내부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미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죠. 이 부분은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니까 염장법은 삼투압이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산저장법은 초산, 젖산, 구연산 같은 산을 이용하여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참고로 초산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식초에 들어있는 산이고 젖산은 김치나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산입니다. 그리고 구연산은 레몬이나 감귤류에 풍성하게 들어있는 산이에요. 이런 산들은 식품 속의 pH를 낮춰서 산성 환경을 만들고 그 결과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게 해줘요. 대표적인 식품은 피클이 있습니다. 당장법은 설탕에 절이는 방식으로 역시 삼투압을 높여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50% 정도의 설탕을 사용하고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염장법, 산저장법, 단장법을 정리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염장법은 시험에서 조금 더 깊게 출제되는 파트라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염장법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2가지 방식만 살펴볼게요. 먼저 마른간법 또는 건염법이라고 하는 염장법입니다. 이건 식품에 식염을 직접 뿌리는 방법이에요. 시장에 가면 생선 가게에서 생선에 소금을 듬뿍 뿌려놓는 모습 많이 보셨죠? 마른간법은 식염의 침투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 뿌리다 보니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고 또 표면이 공기에 노출된 상태라서 지방질이 산화되고 변색이 쉽게 일어나는 단점도 있습니다. 마른간법은 간편하지만 품질 관리가 까다로운 방식입니다. 다음은 냉동염법입니다. 이건 생선을 일단 얼렸다가 절이는 방법인데요. 생선이나 지방이 많은 식품은 젓갈로 만들 때 절이는 과정에서 온도가 높으면 쉽게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냉동을 시켜 온도를 낮춘 후에 소금에 절이는 방식입니다. 염장법에서 이 2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방법은 복합처리법입니다.
이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를 함께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정말 인간의 지혜가 대단하죠. 먼저 훈연법부터 살펴볼게요. 훈연법은 연기에 그을리게 해서 보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특유의 풍미와 선명한 색까지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훈연에 사용하는 나무는 수지가 적은 나무를 써야 해요. 대표적으로는 참나무, 벚나무 등이 있고요. 시험에서 소나무가 훈연용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소나무는 수지가 많아서 훈연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대표적인 훈연식품으로는 햄, 베이컨, 소시지가 있습니다. 훈연 시에 발생하는 연기 성분에는 페놀, 포르말데히드, 개미산 등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풍미 보존에 관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페놀이 가장 많이 관여하는 성분이에요. 왜냐하면 페놀은 향균성과 항산화성이 뛰어나서 미생물 억제와 지방질 산화 방지에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페놀. 여기서 훈연법도 조금 더 깊게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훈연법은 크게 냉운법, 온운법, 여름법, 배운법 등으로 나뉩니다. 훈연은 일반적으로 100도 이하의 온도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냉운법은 10에서 30도, 온운법은 30에서 50도, 여름법은 50에서 80도, 배운법은 80에서 100도 정도로 구분됩니다.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 없이 각 훈연법의 온도 정도만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밀봉법입니다. 과거에는 통조림, 병조림이 많이 사용됐지만 요즘에는 레토르트 파우치가 대세죠. 왜 포도즙이나 사골곰탕 그런 거예요. 이 레토르트 파우치 가공 방식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플라스틱 필름으로 만든 파우치를 고압솥에 넣어서 살균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필름, 파우치, 고압솥 이 세 단어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저장법, CA 저장법입니다. 멀리서 수확한 과일이 우리 집까지 신선하게 도착하는 이유 궁금하시죠? 바로 이 실내의 온도, 습도, 기체의 조성 등을 조절해서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온도와 습도는 낮추고 산소는 제거하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과일, 채소, 달걀 같은 식품을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어요. 시험에 한 번이라도 출제된 적이 있는 내용만 제가 영상에 담았지만 그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다면 바로 이 가스 저장법이라고 단연 말할 수 있어요.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어패류 가공에서 북어의 제존법은? 정답은 3번. 북어는 겨울철 추운 밤에 얼렸다가 해가 뜨는 낮에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건조시키는 동건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우유의 살균법으로 130, 150도에서 0.5에서 5초간 가열하는 방법은? 정답은 4번입니다. 앞서 1, 2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출문제나 교재에 따라 0.5에서 5초로 표기되기도 하니까 이 범위 차이는 참고해주라고 문제에 넣어놨어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채소와 과일의 가스 저장 시 필수 조건이 아닌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CJ 저장법에서는 온도, 습도, 기체의 조성이 핵심 요소입니다. pH와는 관련이 없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훈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훈연에 사용되는 나무는 소나무가 아니라 수지가 적은 참나무, 벚나무가 적합합니다. 수지가 많은 나무는 그을음이나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훈연용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